자, 이제 등기의 추정력입니다. 등기는 어떤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등기는 거기에 따른 추정이 된다는 건데, 추정력에는 물적 범위와 인적 범위가 있어요. 그럼 물적 범위는 당연히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된 권리의 적법이 추정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에도 추정력이 되고, 등기 절차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모조리 다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사항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자는 적법한 권리자고, 그 원인도 적법하고 절차도 적법하게 된 것으로 추정해 줍니다. 이 추정은 등기 명예는 물론이고 제3자도 원용할 수 있어 없어요? 있고, 이익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3자에게 아닌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조금 전에 우리 풀었지 않습니까? 전 등기 명인에게도 추정력 인정됩니다. 다 됩니다. 그러면 추정받는 사람은 스스로 입증 책임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는 매매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가 자기는 매매가 아니고 정료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등기와 다른 원인으로 주장합니다. 그래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줍니다. 등기 명의는 스스로 입증 책임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게 너무 전부 다 뭐 된다고 그러면 된다? 추정되고, 우리가 외울 거는 뭘 외우면 된다 했죠? 추정이 끼어지는 거 외우면 된다 했습니다. 그걸 잘 외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약집에도 보면 62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추정이 끼어지는 경우가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보존등기, 건물 보존등기는 두 가지 경우 추정력이 끼어집니다. 그 건물 보존등기 명의자가 신축한 것이 아님이 밝혀지거나, 아니면 신축한 자가 양도해서 양수인 자신이 앞으로 뭐 했다? 보존 등기했다고 조사하는데 양도인이 양도 사실을 뭔다? 부정해버리면 추정은 끼어지는 겁니다. 그 두 가지 경우. 다음에 토지 보존 등기는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면 추정은 끼어집니다. 단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관은 특별조치법 등 특별법에 의한 보존 등기는 다른 사람이 사정받음이 밝혀지더라도 추정은 끼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음에 사망자를 등기 의무자로 된 등기는 원칙적으로 추정력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어떻게 사망자가 등기 신청하러 올 수 있습니까? 안 되지.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추정이 끼어집니다. 끼어지는데 두 가지 경우는 외에가 있습니다. 사망자 등기 명의자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의 말입니다. 생전에 등기 원인이 뭐였다? 존재했어요. 즉 살아있을 때 매매했고 중도받고 돌아가신 겁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상속인은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한 후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해야 되는데, 상속인이 피상속인 앞으로, 피상속인에서 상대방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해줍니다. 이건 누구 의사에 따른 겁니까? 상속인 의사에 따른 거 아닙니까? 이 등기는 인정해줍니다. 두 번째, 생전에 뭘 했게? 등기 신청했어요. 근데 등기부에 기록되기 전에 그 사이에 뭐 했다고? 사망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만 외적으로 인정해줍니다. 상속인이 신청한 경우와 살아생전에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때 인정해줍니다. 원래는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다음에 추정이란 반대의 정가 나타나면 추정은 끼어지게 안 끼어지게? 추정이란 반대의 정가 나타나면 추정은 끼어집니다. 그래서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증명됐다 딱 튀어나옵니다. 그럼 인정해줍니다. 추정 끼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게 2번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이 뭐가 됐다? 증명, 입증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정은 끼어집니다. 다음에 등기 자체로서 무효의 등기임이 명백한 거,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받았다, 을진분득 장본으로부터 이전 등기받았다, 그런 것은 추정력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자, 다음에 추정과 관련돼서 항상 추정이 나오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요겁니다. 갑이 소유자였다가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어요. 등기 원인이 매매입니다. 그런데 이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되었습니다. 자, 불법 말소되었어요.
그는 불법 말소됐을 때 아직까지 말소 회복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하더라도 최종 등기 명인 벽을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추정될까 안 될까요? 추정됩니다. 왜냐? 불법 말소되더라도 을의 소유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니까.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최종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요약점 62페이지를 펴보세요. 62페이지 추정력의 인적 범위라고 2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그 2번에 2번부터 읽어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된다. 방금 했었죠? 3번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 최종 명의는 그 회복 등기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이게 언제나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말소 회복 등기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22번부터 문제를 풉니다. 추정력에 관해서는 무려 4문제가 나와 있어요. 4문제. 22번에 1번. 어느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벌써 뭔가 찝찝하죠? 다른 사람이 밝혀지면 추정은 깨어집니다. 2번은 허무인입니다. 깨어집니다. 3번은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죠? 깨어집니다. 근데 추정된다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2번인가 답으로 출제됐어요, 벌써. 다음에 4번 방금 말했죠.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 등기가 마치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됩니다. 자, 5번이 이제 문제되는데 먼저 여러분 25번에 2번을 보세요. 오른쪽 25번에 2번을 보니까 건저당 설정 등기가 종료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틀렸습니다. 일단 담보 등기가 되었으면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됩니다. 되겠습니까? 자, 등기부를 살펴볼 때 이 말입니다. 가위 소유자고 을 앞으로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요. 등기부에는 피담보 채권이 기록된다 안 된다? 기록됩니다. 그래서 1억이라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단 등기부에 채권이 1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을에게는 담보할 채권이 얼마 있다? 1억 있다는 거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경매가 되면 을이 배당 참가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얼마 줘버린다? 1억 배당해 줍니다. 그럼 만일 누군가 1억이 다 아니고 8천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뭐 해야 된다? 주장해야 되죠. 주장하지 않으면 그냥 얼마 있는 것으로 1억 있는 것을 배당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고 내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추정되는데 이게 이제 판례, 최신 판례가 이게 나와 있어요. 갑과 을 사이에 되어 있고 을 앞으로 건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최고 1억입니다. 근데 건저당은 계속적 거래를 하는 거죠. 계속적 거래로부터 발생되는 장래 정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지 않습니까? 그럼 갑과 을 사이는 계속적 거래를 발생시키는 기본계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컨대 제가 도매상과 소매상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건저당 설정 등기가 되었을 경우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맞습니다. 그러나 건저당 설정 등기가 됐다 해서 두 사람 사이 어떤 기본계약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이것까지 추정해 주지는 않아요. 그게 22번의 5번 문제입니다. 건저당 설정 등기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담보 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지는 않습니다. 피담보 채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기본계약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는 게 판례입니다. 제 말씀입니다. 판례의 말씀입니까? 판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판례의 말씀입니다. 당분간 공부할 때는 하나님보다 더 센 게 뭐라고? 판례의 말씀입니다. 판례의 말씀입니다. 자, 23번에 2번을 보십시오.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누굴 상대로도 전 소유자를 상대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3번은 문제였고, 다음에 4번 종중에 대한 유효한 명의 신탁입니다. 종중은
탈세 등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게 명의신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따라서 유효한 명의신탁입니다. 그럼 유효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등기는 누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을 앞으로 되어 있죠. 그래도 소유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 사이에 있는 소유자가 갑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유효한 명의신탁이기 때문에 등기의 추정력에도 불구하고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당신 앞으로 된 등기가 신탁 등기라고 조장할 수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신탁 등기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등기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아니라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효한 명의 신탁일 때 그렇습니다. 무효일 때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해서 명의 신탁에 의한 등기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은 가등기는 추정력 없습니다. 24번에 1번은 했고 2번도 했습니다. 1번은 계약서가 진정한 것이 아님이 밝혀했지 않습니까? 2번은 가등기입니다. 3번입니다. 전 소유자 사망 이후에 그 명의의 신청에서 이루어진 등기는 일단 무효인 등기라고 볼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 인정 안 합니다. 맞습니다. 다음에 4번은 전 소유자에 대해서 인정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5번도 방금 했습니다. 안행 같기도 했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 다 했습니다. 이상한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25번에 1번 사망자를 등기무자로 경유된 등기도 누구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으면 그 등기는 유효라 그랬습니다. 어차피 무효가 되더라도 상속인은 다시 등기해 줘야 되니까 등기는 유효라 그랬습니다. 2번은 아까 피담보채권 추정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원인과 절차는 적법하게 경유된 것으로 추정하지만 불이익을 위한 경우는 추정되지 않는다가 아니고 추정됩니다. 4번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만한 의심스러운 사정이 입증됐죠. 추정은 깨어집니다. 답은 몇 번? 4번입니다. 맞습니다. 5번입니다.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해서 자기 앞으로 뭐 했게? 보존 등기했어요. 그런데 전 소유자인 갑이 매도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럼 을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그 보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집니다. 따라서 매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을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고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고 건물이 완성될 때 원시 취득하지 않습니까? 근데 매도 사실을 부정했다는 건 을이 지금 건물을 신축해서 안 했어요. 결론을 말하면 지금 보존 등기는 을 명의로 되어 있지만 지가 건물을 신축 안 했다는 말이 되잖아. 그럼 추정은 깨어지는 거.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추정 깨어집니다. 자, 다음에 여기까지가 추정력인데 만일 이게 우리가 사법고시나 법무사 시험이라 그러면 100%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법고시나 법무사 시험에는 추정력은 매년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매년 나온다고 볼 수 없지만 그래도 다른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고 다음 중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틀린 거 문항에 반드시 추정력을 물어봅니다. 따라서 무조건 다 암기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갖지 말고 요것만이라도 좀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문항에 내가 모르는 문항이 나오더라도 절대로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답은 항상 여기 있는 것 중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풀어봐봐요. 기출문제 풀어보면 굉장히 쉽게 느껴지죠? 모의고사보다 훨씬 쉽잖아. 그럼 원래도 기출문제 나온다니까. 근데 왜 시험장에서는 잘 안 되느냐? 시험장은 시험장이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시험장하고 여기서 모의고사 치는 건 틀린다니까. 여기는 하나 10은 쳐봤자 7월 달에 한 문제 틀린 게 불과하지만 시험장에서는 틀리면 1년을 쉬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체크가 안 나온다니까. 그리고 맞는 것도 뭔가 이상한 것이 없는지 자꾸 뭐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회복해 보니까 아무리 쉽더라도 어렴풋한 거는 답이 되게 안 되게 다음에 넘어가기 마련이에요. 그래 보면 이걸 읽다 저걸 읽다 보면 혼동이 생겨서 아무리 쉬운 것도 불구하고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게 4문제 틀린 몇 점이라고? 10점은 나가버린다니까. 그럼 뭐 까마득한 거죠. 10분 나가버리면. 불과 몇 문제 틀렸는데 4문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걸 달달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절대로 벗어나는 걸 겁내지 말고 여기 있는 것만 하더라도 80점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옵니다.
이 책을 들고 시험장 간다고 생각해봐. 그래가지고 풀 때마다 이거 틀린다고 체크해봐요. 80점 안 나오겠냐고.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달달 하면 됩니다. 저는 달달 못하겠습니다. 그럼 반만 달달 해도 돼. 다 원하지도 않아. 반만 해도 된다니까. 여러분 지금 성적이 아니고 10월 그날 아침까지 여러분 성적은 얼마만 나오면 된다고? 60점 필요 없어요. 50점만 나오면 돼요. 지금이 아니고 언제? 10월 그날 아침에 여러분은 50점 정도의 실력만 되면 합격할 수 있어요. 왜냐? 50점 되는 거 확실하고 나머지는 다 그냥 2번 버스 탔으면 2번 치고 4번 탔으면 뭐라고? 4번 치면 반드시 4문제는 맞게 돼 있어요. 모르는 문제로 찍더라도 몇 문제는 나온다고? 4문제 나와. 그럼 벌써 몇 점입니까? 60점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지금 현재 실력이 30점, 40점 되더라도 합격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한 번 또 모의고사에 제가 첫날 그랬잖아요. 첫해 우리 1월달 공부할 때. 한 번 또 모의고사에서 몇 점 못 넘겼다고? 모의고사에서 한 번 또 몇 점 못 넘겼다? 60점을 못 넘긴 사람이 합격자 수의 딱 반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럼 언제 60점 한번 넘길게? 본시험, 10월 그날 딱 60점 넘깁니다. 그런 사람이 합격자 모양에 2분의 1이 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실력이 60점 대가 지금 팡팡 넘긴 사람은 정말 뭐 특이하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재수형밖에 없어요. 지금은 딱 1년 공부해야 아직까지 몇 점 안 나온다고? 모의고사 60점 안 나와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 방방곡곡 다 그래요.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다 그래요. 여러분 이 강의를 외국에서 듣는 사람은 있게 없게? 여러분 미국 LA라든지 동남아에서 듣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들 시험 다 몰리고 인터넷에서도 그날 시험 치러 온다니까. 그 필리핀에서 온 사람 그날 와가지고 고맙다고 하고 그날 바로 가가지고 막걸리 먹고 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다 봅니다. 근데 거기는 인터넷이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그 듣는데 굉장히 곤란하다 그래요. 인터넷에 연결 사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주변에 교포들하고 새 사람들이 공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모여가지고 그 시간에 모여가지고. 근데 질문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일 선생님만 옆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런 게 여러분이라니까. 응? 그 사람한테 보면 여러분 뭐라고? 강의도 듣죠. 쿵 눌리면 바로 나오죠. 핸드폰에도 나오죠. 얼마나 좋습니까? 60점. 지금 여러분 얼마라고? 40점 내지 50점. 이게 정상적인 점수예요. 정상적인 점수. 저번에 말했죠. 지금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다가 7, 8월 달 되면 이제는 완전히 틀려집니다. 9, 10월 달. 9, 10월 달 되면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했던 거 안 했던 거 전부 다 하지만 9, 10월 달 되면 40문제씩 매진 되죠. 그러면 이게 40문제 낼 때는 시험에 나올 것만 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일 원래 통정의 표시로 온다. 오늘 통정의 표시했죠. 다음 주에 나오게 안 나오게? 또 나옵니다. 그 다음 주도 나옵니다. 신불이 나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안 나올 건 안 합니다. 나올 것만 뭐라고? 계속해서 10월 달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저번 시험에 또 나오는데 또 나오네. 그렇게 신물이 나도록 공부해가지고 딱 시험장에 가면 뭐라고? 그거는 시험에 문제 풀리게 안 풀리게? 풀린다고. 지금 전체를 다 훑어보는 거는 7, 8월 달밖에 없어요. 9, 10월 달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니 9, 10월 달 오늘 여기 선의치도 공부하지만 27회 시험 문제에서 딱 몇 번 한 번 나왔다고? 한 번 나왔어요. 근데 모의고사 칠 때 내가 이제 9, 10월 달 모의고사 칠 때 선의치득을 내겠느냐고.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그걸 내느냐고. 안 냅니다 그런 거. 7, 8년 동안 한 번 나왔다. 아예 안 냅니다 이제는. 매년 나오는 거 아니면 3년 전에 나왔던 거 올해 나올 만한다 그것만 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2달 동안 또 뭐라고? 같은 걸 또 뭐라고? 계속하고 나갑니다. 그때는 반복해서 나가요. 그래서 시험장 가가지고 몇 점 먹는다고? 50점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겁니다. 여기 때문에 완전히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 등기 최저력은 두 번에 한 번은 배속 나오겠죠. 50% 확률이 있으면 이번 주에 나왔으면 그 다음 주는 안 나오고 그 다음 주는 또 나온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무건 대리는 시험에 안 나온 적 없잖아. 그럼 9, 10월 달 매일 나올 때 뭐가 나온다고? 무건 대리 나온다니까.
신물이 나도록 공부한다니까. 속에서 뭐라고? 인물이 납니다. 그래도 틀릴 사람도 틀립니다. 예? 문건대리는 나올 수 있으니까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도 물어보고 사령도 물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물어봐가 확실해서 들어간다니까. 그게 여러분 2달 동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60점 나오는 거예요. 7, 8월 달 동안에는 전체를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딱 풀다가 모르면 기본서 찾아가서 보고 또 문제 풀다가 풀면 기본서 찾아보고 이렇게 전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은 여기서 이제 빵빵하게 확실해서 하는 겁니다.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시험에 나올 것만 딱 줄여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원래 시험에 나오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잘 안 합니다. 그건 이제 제 판단이죠. 그러고 나서도 또 걱정이 돼서 마지막에 뭐라고? 백선합니다. 또 몇 개를 찍는다고? 민법은 120개 정도쯤입니다. 120개면 또 몇 배수를 공부하는 겁니까? 3배수를 또 마지막에 한다니까. 3배수를. 또 나올 걸 뭐라고? 3배 정도로 해가지고 또 찍습니다. 그래, 요거까지 하고 갑니다. 얼마나 많이 하고 갑니까? 몇 문제 맞추려고? 24문제 맞추려고?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기 5회 하면 벌써 여기 버려. 5회 하고 여기 3회 하면 총 몇 회 하는 겁니까? 8회 문제를 하는 거예요. 5회만 하더라도. 그러면 장판제 문제 하나 풀고 가는 거와 똑같다니까. 5회면 8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내가 모의고사 이렇게 나오는 문제 아니고 줄기차게 밀어붙이면 돼. 그럼 줄기차게 밀어붙이면 나중에 보면 실력이 별거 없어요.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합격해 있다니까. 왜냐? 아는 나오는 것만 뭐라고? 집중해서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거지. 물어보면 다 알까지 잘 모릅니다. 그래도 합격해서 뭐라고? 돈 잘 벌고 있잖아. 그래서 뭐 합격해서 한번 해보고 첫 달 하면 100만 원 이상 줍니다. 딱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첫 달 하고 그만둬. 그래도 1년간 뭐는 다 뽑았다고? 여기 수강료는 다 뽑는 거예요. 한 달만 하면 뽑힌다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무슨 뭐 아무 경험도 없더라도 일단 되면 뭐라고? 없는 겁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근데 했는데 재밌다. 그럼 그때부터 그 길로 나가는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임대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건 오더라도 절대로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 사람들이 다 뭐라고? 요 60점 나오는 사람이다. 끊임없이 밀어붙여야 돼요. 자, 두 번째 봅니다. 이제 등기관에서 26번 마지막 한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자, 1번 가등기에서 본등기 되더라도 물건 변동은 송업하지 않는다. 2번 정지 조건부라도 가등기 할 수 있다. 다음에 먼저 된 유효한 보존 등기율에 뒤에 된 이종 보존 등기가 무효다. 원래 등기부 취득서는 무효 등기라도 무방하죠. 그러나 무효인 후 보존 등기에서는 등기부 취득서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음에 등기되어 있는 3층 건물이 멸실되자 5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전 등기를 유용하면 돼, 안 돼? 표제부 등기는 유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갑구, 얼구, 상납만 권리 변동이지 표제부는 권리 변동이 아니죠. 상납이니까. 따라서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등기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등기관에서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혼동 소멸이 남았는데 그 전에 27, 28, 29, 30분이 선의취득입니다. 자, 제가 선의취득은 아까 말했죠. 27회 중에 딱 19회 한 번 나왔다고. 동산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지를 않는데 한 번 나왔다고 욕 바가지 넣어먹고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 강의할 때는 제가 설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객관식 문제 할 때만 한다고 그랬죠. 요 4가지만 하면 돼요. 좀 전에 동산 선의취득은 요럴 때 한다고 그랬죠. 갑이 을에게 자전거를 뭐 했다? 빌려줬다. 빌려줬으면 을이 자전거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공시는 을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을은 소유권이 있으면 없어요. 없지만 을이 점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점유한 자가 소유자로 믿고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믿은 그대로 뭘 인정해준다? 권리를 취득합니다. 이게 선의취득. 동산 공시 방법인 점유의 공신력을 인정한 제도가 선의취득이라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선의 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하니까 제가 무슨 취득이라 했죠? 원시 취득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선의 취득되는 것은 뭐만 되느냐? 동산만 됩니다. 부동산은 안 됩니다. 그것도 점유를 공시라는 것만 되니까. 자동차는 점유가 공시입니까? 등록입니까? 그러면 자동차는 선의 취득이 안 돼요. 점유를 공시라는 것만 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점유를 공시라는 것만 됩니다. 그래서 27번에 3번에 보십시오. 연립주택 입주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동산이 아닙니다. 점유를 공시라는 동산만 되기 때문에 연립주택 입주권 이런 거는 선의 취득이 아니 됩니다. 그럼 동산이기 때문에 여러분 동산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결국 부동산이 인정되니까 소유권이나 실권 이 두 가지 권리밖에 없습니다. 선의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과 실권이지 다른 거는 선의 취득이 안 돼요. 따라서 27번에 4번 저당권은 선의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선의 취득이 되기 위한 요건은 먼저 무권리자로서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무권리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돼요. 이때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를 불문합니다. 일단 점유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제도니까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거래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승계만 인정해 줍니다. 그럼 포괄승계는 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상속으로는 선의 취득이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상속 이런 건 안 돼요. 특정 승계만 인정해 줍니다. 다음에 거래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거래행위가 없으면 선의 취득이 돼? 안 돼? 안 됩니다. 거래행위가 있기만 하면 되지 반드시 유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로도 선의 취득할 수 있게 없게 있고 정매로도 선의 취득할 수 있습니다. 꼭 유상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물어봅니다. 길거리 가든 보니까 자전거가 하나 떨어져 있어요. 그걸 주었습니다. 선의 취득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그러면 이게 선의 취득되면 뭐 하려고 공부를 합니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자으려고 하지. 그럼 전부 다 고물상 하지 뭐 하려고 이거 하느냐고. 길거리 떨어진 건 전부 다 지 거라면서.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자전거하고 내가 취득할 때 자전거하고 매매한 적이 있어요? 거래한 적이 있냐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이건 유실물 습득이지. 안 돼요. 유실물을 습득해서 해서 선의 취득 안 됩니다. 거래행위가 있어야 된다니까. 거래행위. 다음에 거래행위 자체는 반드시 유예됩니다. 이 매매 이야기 어떤 사유가 됐든 무효, 취소, 해제됐다. 그러면 선의 취득은 물 건너갑니다. 반드시 거래행위는 뭐 해야 된다? 유예해야 됩니다. 다음에 양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야 됩니다. 점유를 이전받아야 되니까. 되겠습니까? 조용하다. 인도받을 때 여러분 요건이 뭐냐면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인도받는 방법은 현실 인도, 간인도, 목적물 반환, 친권, 양도 등의 연도가 있는데 딱 하나 외워주세요.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아니 돼요.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아니 됩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하면 됩니다.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이 아니 됩니다.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이 됩니다. 하게 되면 즉시 뭘 취득한다? 소유권 취득합니다. 여기서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번을 보면 1번 경매에서도 선의 취득할 수 있고 2번 무권리자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흠이 없는 거래행위, 즉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어야 된다. 3번 안 된다 있고 4번 저당권 안 된다. 5번 점유 계정으로는 돼? 안 돼?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에 28번에 1번 선의 취득은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 외관을 중시해서 이를 신뢰한 자를 보호해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2번은 방금 했습니다. 유효한 거래행위. 4번, 3번도 했어요. 4번 여기 이제 문제되는 게 자, 선의 취득할 때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이 문제 나옵니다. 그럼 먼저 30번을 보세요. 30번에 선의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되어 있죠.
1번은 왜 컴퓨터를 매수했는데 선의취득이 안 될까요? 미성년자를 성년자로 오해했죠. 그럼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선의취득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봐봐요. 미성년자 자전거가 맞아요. 그러면 자전거 소유자가 지금 미성년자 맞잖아. 근데 지금 이 미성년자를 뭐로 믿고 성년자로 오신해서 지금 매매했어요. 그럼 이거는 선의취득 문제가 아니잖아. 무권리자가 아니라니까. 무슨 능력이 없다고? 매매할 행위 능력이 없는 것이지 무권리자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미성년자와 거래한 거는 선의취득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행위 능력에 관한 문제지 미성년자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의취득이 안 되는 거예요. 2번 대리권 있는 줄 믿고 무권대리로부터 시계를 담보물로 제공받았다. 이거는 무권대리 문제지 선의취득 문제가 아닙니다. 무권리자인지 아닌지 아니고 이건 대리권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는 것이지. 예컨대 봐봐요. 갑의 시계 맞습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매각하는 겁니다.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이 있으면 매매할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을에게 뭐가 없다고? 대리권은 없습니다. 그럼 이거는 무권리자가 아니잖아. 갑은 시계 소유자가 맞다니까. 그럼 무권리자가 아니고 대리권 없는 자와 거래한 것이지. 이거는 선의취득 문제가 아니고 대리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의취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선의취득과는. 그래서 둘은 안 되는 겁니다. 3번은 상속이니까 안 되죠. 특정 승계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4번은 왜 안 될까요? 분실한 우산을 자기 거로 잘못 알고 사용했으니까 거래행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됩니다. 답은 몇 번? 5번. 횡령한 걸 모르고 정려받아 사용했다. 이게 선의취득되는 대표적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을 봅니다. 갑이 자전거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을이 절취한 겁니다. 절취한 물건을 흔히 도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도품이에요. 이 도품을 점유하는 도둑놈이 자기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 그래서 점유를 이전받은 겁니다. 아니면 갑이 길거리 가다가 자기 자전거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물건이 유실물이죠. 유실물을 을이 습득했어요. 그러면서 마치 자기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습니다. 결국은 병이 선의취득하고 보니까 그 물건이 뭐라는 겁니까? 그렇죠. 유실물이고 도품입니다. 이럴 때 도난 또는 유실을 당한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냐? 있어요. 즉 도품이나 지금 선의취득 안 했다는 게 했어요. 선의취득한 물건이 도품이나 유실물일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 당한 날로부터 2년 내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도품이나 유실물은 선의취득에도 돌려줘야 돼요. 그럼 거꾸로 내 물건을 누군가 도난당했다. 몇 년 내는 반환받을 수 있다? 2년 내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명히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이 병이 이 시계를 자전거를 어디서 샀느냐? 공개시장에서 매수했거나 아니면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경매로 취득했다. 이럴 때는 반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여자에게 뭐 해줘야 된다? 대가를 보상해줘야 돼요. 대가를 보상하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만일 시계를 같은 거 산다, 자전거 살 때 도품인 줄 모르고 살 수 있잖아. 그러면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야 된다 했죠. 그럴 때 대신 안심할 수 있기는 어디서 사야 된다고? 시장에서 사야 돼. 시장이나 자전거방 이런 데서 사면 괜찮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이 돌려달라 할지라도 나한테 뭘 줘야 된다고? 대가를 보상해 줘야 됩니다. 내가 매수한 만큼 대금 줘야 됩니다. 그러나 도깨비 시장에서 사면 돼, 안 돼? 그게 공개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작물을 파고 파는 시장이 도깨비 시장 아닙니까? 그런 데서 발매하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28번에 4번을 봐주십시오. 양순이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선의로 매수한 때는 설사 과실이 있더라도 대가변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이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징은 뭐 했다는 전제에서 하는 겁니까? 선의취득했다는 전제에 있습니다. 선의취득이 위해서는 선의고 뭐 해야 된다? 뭐가 실했는데 여기 뭐가 있습니까? 과실 있잖아. 과실 있으면 선의취득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으면 이때는 쇠고랑차입니다.
지금 작물을 매수한 거 아닙니까? 작물 매수하면 여러분 작물 취득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범죄가 됩니다. 뭐 했다는 전자이사라고? 선의 취득했다는 전자이사는 것이 선의 취득 못하면 그냥 돌려줘야 됩니다. 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쇠고랑 차게 된다니까.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29번 갑의 소유 카메라를 을이 가지고 있다가 병이 이를 뭐해서 절제했습니다. 갑 소유 카메라를 을이 가지고 있다가 점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병이 뭐했다고? 절제했어요. 그런데 집것이냥 정에게 처분한 겁니다. 정이 선의무과실이라면 반환할 필요 없다가 아니고 도품 유실물의 경우에는 선의무과실하도록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있습니다. 2년 내는. 맞습니까? 2번 을이 임차인인 경우 을은 점유 회수 청구를 가지나 임대인은 점유 회수 청구 없다. 자, 임대 줬으면 이 갑은 소유권만 있습니까? 점유권도 있습니까? 1조 무슨 점유? 간접점유입니다. 따라서 임대인 갑도 점유 회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3번 만일 을이 카메라를 횡령하여 선의무과실의 병에게 처분했습니다. 갑은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왜 틀렸을까요? 여러분 2년 내 반환 청구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안 된다니까. 도품이나 뭐일 경우 유실물인데 여기는 도품 유실물이 아니고 횡령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2번 을이 갑의 보조자인 경우 이를 임의로 병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갑은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점유 보조자가 처분한 것은 형법상은 절치 도품이지만 민법상은 횡령으로 봅니다. 그럼 횡령의 경우는 뭐가 되지 않는다? 도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갑이 자전거 방 소유자입니다. 그런데 점원 을이 있어요. 이 점원 을에게 자전거 방에 있으니까 점원인이 자전거를 지배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마치 누구 것이냐? 지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처분했어요. 그럴 때 병은 선의 취득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횡령이기 때문에 안 해야 됩니다. 다시 참 선의 취득 못하는 게 아니고 이때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했기 때문에 2년 내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게 안 되니까 도품으로 보지 않는다니까. 내가 말을 실수했잖아. 선의 취득 못하는 게 아니고 도품 유실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2년 내라도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은 그냥 확정적으로 뭘 취득한다고? 선의 취득합니다.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면 선의 취득합니다. 자, 갑이 을에게 빌려줬잖아. 빌려준 물건을 을이 갖고 있다가 마치 자기건양 처분하면 이게 뭡니까? 횡령 아닙니까? 이게 횡령하고 글씨가 같다니까. 자, 그래서 2년 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점유 보조자가 자기 것이냐 처분하게 되면 그건 횡령입니다. 횡령이기 때문에 2년 내에 반환 청구 못합니다. 정의 카메라를 공개 시장에서 선의무과실로 매수했으면 당연히 대가를 변상해야 됩니다. 27, 28, 29, 30번까지 요건 다 했는데 거기에 제가 2년 내란 말은 안 했죠. 29분의 3분의 2년이란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도품 유실물일 경우 몇 년 내? 2년 내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2년 내는. 자, 도품 유실물일 경우는 2년 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와. 잘. 도품 유실물 때는 몇 년? 2년 내 그럼 됩니다. 그거는 상식적으로 좀 알면 좋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핸드폰을 살 때 첫 번 핸드폰을 샀는데 도품을 샀다니까. 핸드폰이 막 지금 말하는 스마트폰이 아니고 핸드폰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폴드형으로 나오고 그랬잖아요. 막 사고 그럴 때 나도 사고 싶어서 대전에 강의할 때 집으로 전화했어요. 나 오늘 핸드폰 살 거야. 이걸 부탁하듯이 하면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막 오늘 안 사주면 죽일 것 같은 목소리 있죠. 산다는 확정적인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살 거야 그러니까 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대전에 샀어요. 그래서 기차 타고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신기한 거예요. 뭐 핸드폰 이거 전화되고 뭐 그때는 폴딩이라고 좋았다니까. 그전에 삐삐만 있었잖아요. 삐삐 다음 세대가 뭐라고? 핸드폰이 나왔다니까. 핸드폰 최초에 나올 때는
무전기만 했잖아. 그리고 그때 시대에 200만 원 가까이 됐다니까. 그때 시대에 200만 원, 지금 뭐라고? 아니 2천만 원, 1,000만 원 하여튼 넘었어요. 그 정도니까 못 사는 거죠 그때는. 사기 힘들었다니까. 근데 몇 년 지나다가 가격이 훅 다운돼서 보병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그걸 사고 왔는데 딱 1개월 뒤에 전화가 온 겁니다. 핸드폰 산 적 있냐? 있다는 겁니다. 도품이다 그랬죠. 내가 첫 번째 산 게 도품이에요. 근데 나는 어디에서 샀다고? 대리점에서 샀으니까 공개시장에서 샀지 않습니까?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매수했다니까. 그러면 나한테 달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대리점에 샀습니까? 어느 대리점입니다 라고 나니까 다음부터 연락은 없디다. 어차피 나한테 달라고 하면 뭘 줘야 되니까 돈을 주고 대리점에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리점과 그게 뭐 합의를 받겠죠. 그 연락이 안 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이 도품이 많다는 걸 이제 그래 알았어요. 핸드폰이고 도품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보면 깨끗하니까 표시가 안 하죠. 칩 같은 거 고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라는 게 도품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물건, 특히 택시상에 놔두면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지만 택시는 영업소 이렇게 집합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핸드폰 수집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굉장히 고가로 준다고 합니다. 그걸 전부 다 팔아 어디로 넘긴다고? 중국 이런 데 간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핸드폰이. 전화금 중국에서 받는다? 그래 받는 겁니다. 자동차도 뭐라고? 잃어버린 자동차 어디로 가 있다고? 중국으로 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번호판 빨고 돌아오면 모르는 거죠. 자, 중국은 너무 넓으니까 어디 있더라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하나 다 찾으려면 15억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지금 5천만 명도 안 돼서 복잡하게 주겠다 그러는데 15억은 된다고 해야죠. 중국은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끔찍합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우리가 말하는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은 12억에서 13억 되는데 옛날에 1자녀 할 때 자녀 2개 나면 한 사람은 술생 신고를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라고? 그 사람이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술생 신고 안 한 사람이 우리나라 인구 2배가 넘는 거죠. 웃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구 통계가 돼야 안 돼? 결국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중국 인구가 얼마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금량으로 계산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소금만 안 먹으면 죽죠. 그럼 소금이 1인당 얼마 정도 먹는다는 양이 나오니까 1년 소비금 소비량 가지고 뭐라고 인구를 계산했다고 그래요. 신고 안 된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오차가 1억 나오더라도 별 차이가 없죠? 아니 10분의 1도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오차가 5, 6천만 명 나와도 관계없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인구가 15억 인구라는 게. 자, 요즘은 이제 한 자녀 더 낳게 해준다니까 끔찍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이 샥시핀을 좋아하니까 상어가 나라만 노른다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는 전부 다 지금 수세식 병세를 만든다 그러죠.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겁니다. 중국 모든 인구가 뭐를 만들어 그러면 수세식으로 만들면 전 지구에 뭐가 고갈된다고? 물이 고갈되는 겁니다. 지금 그리 고민스럽다니. 하기는 바꿔야 되는데 중국 인구 한 번씩 뭐라고 한 번 내릴 때마다 15억 명씩 푹푹 내려봐 봐요. 물 소비량이 얼마나 크겠냐고.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물 내려가는 양이 뭐라고? 적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개를 만들죠. 이렇게 만드는데 그래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15억 인구가 하나 둘 셋가 훅 뛰어버리면 지구가 흔들린다니까. 그래서 모 대통령의 전술이 뭡니까? 응? 인의 전술. 가자마자 뭐 한다고? 가자마자 항복한다니까. 그러면 연합군이 계속 뭐 해줘야 된다고? 포로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누가 많게? 포로가 더 많은 겁니다. 그럼 이제 누가 점령했게? 뭐 대통령이 점령한 거 아닙니까? 포로가 사람이 더 많으니까 죽는 거죠. 그게 다 먹여줘야 된다. 먹여줘야 된다. 다 먹여줘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니까 옷도 줘야 되고 미치는 거죠. 가자마자 설라설라그러고 말하고 하게 합니다. 그래서 중공군 우리하고 북한군 거래할 때 저녁에 다 뭘 하나씩 먹여주고 공포시험을 얻기 위해서 폐활 먹여주고 넘어올 때 뭐라고? 장구 치고 불피를 빌고 그렇게 전쟁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뭐라고? 삘리리리 불고 뭐라고? 쿵쾅쿵쾅 하면서 뭐라고? 초대를 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 뭐도 없다고? 총도 없는 겁니다. 그럼 소리탄 한 개씩만 들고 오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내려오는 거죠. 죽는 거죠. 그러면. 그럼 또 뭐 바꾼다고 싶으면 항복한다. 그럼 또 뭐 해줘야 된다고? 포로를 해줘야 돼. 죽는 거죠. 그게 임의 전술 아닙니까? 상상을 불할 정도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지금이야 뭐 자동 소총이 있지만 그때는 뭐 하나씩 이렇게 하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생활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겁나겠는지. 20명이 지키는 진지에다가 2,000명을 올라온다고 생각해봐요. 도망가고 말지 뭐. 그래서 밤에 하는 거 아닙니까? 삐리리리리 불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님 말을 들은 거 진짜래요. 뭘 본다고? 중국 넘어올 때는 뭐라고? 피리 불고 푹 치고 넘어온답니다. 온다는 걸 뭐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공부스럽다고 합니다. 그게 인종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런 겁니다. 그놈의 인종 원래까지도 그러잖아. 지금도. 자, 31번 소멸입니다. 31번에 그게 소멸에 관해서는 보면 점유권이나 광학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다음에 치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치상권 혼동으로 소멸하고, 지역권도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여러분, 소멸시효 걸리는 권리는 용의물권입니다. 따라서 치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근저당권 이런 거는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립니다. 따라서 4번 3번입니다. 다음에 갑이 토지에 치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치상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치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죠. 근데 그 치상권에 타인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소멸될 권리가 타인 권리 목적이 되면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동으로 소멸하는 게 원칙이지만 안 하는 게 외적으로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방금 말하듯이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하지 않고, 두 번째 여기에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2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고 3번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요. 1번 저당권 매수했습니다. 저당권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2번 저당권자가 매수했습니다.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3번 저당권자가 매수했습니다. 소멸합니다. 이렇게 혼동으로 소멸할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게 안 하게?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그 두 가지 외입니다. 소멸될 권리가 다른 사람 권리 목적이 되거나, 두 번째 소멸될 권리 뒤에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는 거. 갑이 저당권 설정되었어요. 그 저당권자가 건물 매수할 수 있어 없어요? 매수했습니다. 그럼 뭘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하면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해야 됩니까? 말소 등기할 필요 없습니까? 187조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 저당권이 혼동으로 소멸하는 원인이 뭡니까? 그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취소됐어요. 소멸됐던 권리는 어떻게 된다? 부활합니다. 요때 딱 달걀 한번 먹어봅니다. 부활합니다. 자, 그래서 32번에 4번을 보십시오.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에서 절대적으로 소멸하므로, 혼동이한 소멸은 절대적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이 뭐가 됐다? 무효이면 근저당권은 어떻게 된다? 부활합니다. 자, 다음에 2번 토지가 뭐 됐다고? 포락됐다. 효용을 상실했죠. 그럼 포락되면 소유권 영원히 날아갔죠? 나중에 다시 성토화되더라도 소유권은 부활하지 않습니다. 3번입니다. 성역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지역주권자에게 인연한다는 의사표시, 이걸 유식하게 뭐라 그런다? 위기입니다. 위기가 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위기 처음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지역권을 전혀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지. 갑이 X 토지, Y 토지 이렇게 소유자입니다. 여기 Y 토지에다가 통행지역권을 설정해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고, 갑은 여기에다가 뭘 갖고 있다? Y 토지에 지역권을 갖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나 지역권을 갖고 있더라도 이 토지 소유자는 여전히 누굽니까? 을이죠. 그럼 세금도 누가 냅니까? 을도 냅니다. 근데 통행지역권은 지역권 원칙적으로 무상이에요. 그럼 세금만 내고 통행지역권이 설정되었으니까 실제로는 통로죠. 도로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완전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세금은 내가 계속 낸다. 그럼 여러분이 을 같으면 성질 나겠죠? 누굴 부른다? 지역권자 갑을 불러서 이 토지 너 가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권 필요한 토지를
지역권자에게 이전한다는 성역지 소유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뭐란다? 이기라고 해요. 의사표시니까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입니다. 그럼 갑은 요 토지 자기 앞으로 뭐하게? 등기했다 합니다. 그럼 이제 뭘 취득했습니까? 그럼 이 Y 토지에 대해서 갑은 지역권도 있고 또 뭐도 있다? 소유권도 있으니까 요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하죠. 그래서 위기가 있으면 지역권을 혼동으로 소멸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33번 기억법입니다. X 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가 후에 토지를 매수했으면 당연히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니은 갑 토지 위에 을이 선순위, 선순위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니은 마지막 줄 을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다음에 3번 갑이 을 소유 토지의 지상권을 가지고 그 지상권이 병의 저당권이 목적이다. 야라 지상권이 뭘 설정했다? 저당권. 그럼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니을 을의 지상권 위에 갑이 저당권 가지고 있고 다시 병도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라 저당권이 두 개네요. 그러면 갑이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후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니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는 별로 간단한 겁니다. 뒤에 다른 권리가 있으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물권 변동에 관한 겁니다. 물권법 총론이 다 맞췄습니다. 세 문제 정도가 나온 겁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강론 점유권 하도록 하겠습니다.